네, 38페이지 우리 분류체계 한번 볼 건데요. 생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종속과목, 강문계 이렇게 해서 기본 분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위로는 계가 있는데 계로는 보통 이제 5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6개로 나누든지 하는데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5개 정도로만 나눠요. 참고해 주시고 이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분류를 하기 전에 이름부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원핵 생물계,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균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원핵 생물계는 핵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핵이 원시적인 형태,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원핵 세포라고 하고요. 원핵 세포를 가진 애들을 원핵 생물계라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진핵 세포라고 해서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핵막이라고 해서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구분할 수 있고 책을 기준으로는요. 세포에 핵이 없다는 있는데 원핵 세포계 그게 이제 원핵에 대한 기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원생생물, 균계, 식물계, 동물계 오른쪽에 보시면 세포에 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핵막이 있어서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원핵 세포인 애들을 원생핵 생물계 그리고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원생생물,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누는데 원핵 생물계하고 원생생물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핵 자체가 원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화 단계가 오래된 애가 되겠죠. 그치? 핵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니까. 그 다음에 원색이라는 건요. 생물로서의 그냥 원시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보다는 더 커진 상태긴 하잖아요. 세포보다 더 커진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대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제 원핵 생물계인데 가장 원시적인 단계가 되겠고요. 태초에 이제 유기물 덩어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세포들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생물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세포 하나로 된 동물들이라서 단세포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비추려 놓으시면 돼요.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거기다 이제 비추려 놓으세요. 몸이 한 개의 세포, 여기 이제 단세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세균, 여러 가지 세균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밑줄을 해놓으세요. 세포벽. 이 중에서 세포벽이 없는 애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 같은 애들. 그래서 세포벽이 있고 없고가 어떤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세포벽은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알기로는 식물에 있었죠. 식물 세포에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런 세포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고 세포벽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따로 여기다가 남세균 몇 가지 종류를 일단 써보고 여러 가지 대장균 같은 세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생물의 예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대장균, 폐렴균, 충치균, 젖산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균으로 끝난 애들이 대부분 원핵 생물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하나의 그냥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긴 세포 덩어리에 그냥 이렇게 DNA가 이렇게 그냥 유전 물질에 퍼져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핵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네가 원래는 핵이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풀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유전 물질이 핵이 없다. 핵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단세포고 세포벽. 이게 큰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요 세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남세균을 제가 따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왜냐면 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광합성이었잖아요. 광합성하는 식물의 조상뻘이 되는 애가 이제 남세균이겠어요. 광합성하는 애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들 중에서 남세균이라는 애가 이제 태초에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남세균 같은 애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이제 바깥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었는데 산소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숨을 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숨을 쉬는 동물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남세균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생물에 의해서는 염주말이라고 했죠. 염주말이 남세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염주말에다가 이제 뭐 밑줄 쳐놓고요.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남세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 하나네요. 그래서 체열 기준을 할 때는요. 대부분 강합성을 하지 않지만 염주말처럼 강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염주말 같은 남세균 같은 애들이 강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당연히 강합성을 안 하는데 이런 남세균이나 이제 염주말 같은 애들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역, 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이 있다 했죠. 여기서부터는 핵이 있으니까 핵이 있다는 거 쓰진 않을게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줄에 밑줄은 해놓으세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요, 밑에 있는 생물들과 조금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없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죠? 단세포, 다세포 둘 다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기관이 간단하지 않다. 기관이라는 건요, 사람으로 치면 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 간, 위, 눈 이런 것들이 기관이잖아요. 식물로 치면은 꽃, 잎, 줄기 이런 게 기관이야. 그런 특정한 이제 모습을 갖춘 기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생생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포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신벌레, 유글레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냥 집신벌레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 중에 이제 긴미역 다시마가 있어요. 여러 조류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자주 먹는 긴미역 다시마 있죠? 이제 집에서 먹는 그 긴미역 다시마가 식물은 아니야. 기억하세요. 얘네는 식물이 아니에요. 원생생물에 속하고요. 일종의 다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당연히 식물의 조상인 거잖아요. 어쨌건 조류니까. 그래서 남세균이 진화해서 긴미역 다시마가 된 거고 얘네는 광합성을 해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긴미역 다시마. 그래서 원생생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지만요. 오른쪽 생물 예에서 다세포에 긴미역 다시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광합성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균계로 넘어갈 건데요. 균계는 버섯이나 곰팡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줄에 이제 밑줄 하세요.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버섯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기억 다니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성 없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얘가 마치 식물처럼 생겼지만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요.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로 되어 있다 되는데요. 혹시라도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현미경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식빵에 곰팡이를 피워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물처럼. 얘는 균사라고 해요. 균계가 가지고 있는 실사자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동그랗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포자라고 해요. 어쨌건 균사가 포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균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밑줄만 해놓으세요. 실 모양의 균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유전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세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리고 세포벽이 있어요. 그리고 포자 번식. 여기는 이제 포자. 동물로 치면 뭐 정자, 난자 같은 게 이제 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을 한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요. 오늘은 그냥 특징이 광합성을 안 한다. 알겠죠? 식물처럼 생겼지만 광합성을 안 한다. 그런데 세포벽이 있다. 우리 세포벽이 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균계는 동물의 특성과 식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합성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물 같잖아요. 그런데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식물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애가 균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뭐 느타리 버섯, 뭐 표고 버섯, 뭐 곰팡이 이런 애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 안 한다 그랬죠? 버섯이나 곰팡이 종류들이 들어가겠고요. 균계에서는 이제 광합성 하지 않아요. 자, 식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운동성 하지 없어요. 식물이 기어다니진 않으니까. 그 다음 대신에 얘는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참고로 균계부터 식물계, 동물계는 다 기관이 있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기관이라는 건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합성돼가지고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관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기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식물부터는 이제 다세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 세포벽이 있고요. 여기로 쓰면 되겠지. 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밑줄에 할게요. 다세포 생물 밑줄에 놓고요. 그다음 세포벽 밑줄에 놓고요.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벽과 광합성 여부거든요. 세포의 벽 밑줄에 놓고, 두 번째 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 밑줄, 영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고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이 발달했죠. 거기다 밑줄,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물 예가 있는데요. 우산이끼, 새뜨기, 고사리, 마치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혹시라도 뭐 이끼라든지 새뜨기 같은, 새끼뜨기는 이끼랑 비슷한 애고요. 이끼 같은 애들을 혹시라도 균계로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사리는 뭐 식물인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아까 전에 균계에서 얘네가 포자 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우산이끼, 새뜨기, 고사리는 특이하게도 포자 번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씨앗들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해바라기, 소나무, 진달래, 이런 애들은 종자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고사리, 얘네는 이렇게 뭐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얘네는 포자 번식을 하고요. 포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균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었죠. 포자는 씨앗하고 다르게 이동성이 있거든요. 어쨌건.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제 종자 번식을 하고요. 종자는 씨앗을 말하는 거죠. 씨앗.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우산이끼, 그다음 새뜨기, 고사리까지는 그냥 포자 번식 이렇게 그냥 써놓으시기만 하세요. 여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참고로만 하시고, 해바라기, 소나무, 진달래 같은 일반적인 식물들은 씨앗 번식, 종자로 번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죠. 모두 광합성.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광합성 여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요. 원의 생물계에서 남세균이나 염주말 같은 애들이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시초가 됐고요.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에서는 김미역, 다시마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균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식물로 넘어와서는요 모두 광합성한다. 아시겠죠? 여기 광합성하는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되는 여부가 되어 있어요.
자, 동물계 같은 경우는 특징 이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하지 않죠. 그리고 동물도 당연히 이제 다세포고 기관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 없다. 됐죠? 동물들은 뭐 여러분들이 동물이니까 잘 알죠 스스로, 그지? 그래서 밑줄 한번 할게요. 동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 다세포 생물, 그리고 세포벽 없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운동성 있다. 세 번째 줄은 이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이 내용이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니까 다른 생물들을 이제 포식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 다음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초식동물, 육식동물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달했죠. 그리고 뭐 책은 없지만요. 그냥 밑에다가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암수 생식세포가 수정으로 번식. 나중에 이제 생식기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생식기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간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3학년 때 보고 그냥 뭐 암수 생식세포라는 거는 동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정자, 남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물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알죠? 해파리, 지렁이, 달팽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동물에 속하는 거 혹시 모르는 친구 없죠? 그 다음에 나비 같은 곤충도 당연하고요. 불가사리 같은 것들, 불가사리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육상 동물들 해당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핵 생물의 특징은 핵이 일단 없어. 핵이 없는 애들을 기본적으로 원핵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세균들이 들어가겠고요. 핵이 없고 단세포로 돼 있어. 아시겠죠? 여기는 뭐 특징이 단세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세포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요, 이때부터는 이제 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핵이 있고 그냥 원시적인 단계다. 그러니까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기관 발달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포벽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도 저도 아닌 애야.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가 원생 생물계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여러 가지 뭐 단세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집신벌레, 뭐 장구벌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신벌레, 장구벌레 아니 집신벌레, 그다음에 유글레나 등등등 같은 게 있었고요. 중요한 건 얘네 김미역 다시마 얘네는 광합성을 하는 원생 생물이더라. 아시겠죠? 그다음 균계 같은 경우는 버섯이나 곰팡이를 말하는 거고요. 식물처럼 운동성은 없어. 그런데 식물 같았지만 광합성을 하지 않아.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세포. 이건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부터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기관이 형성됐다는 거고요. 어쨌건 얘는 특징이 세포벽이 있어. 그러니까 식물처럼 세포벽은 가지고 있는데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한다. 그래서 다 세포벽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계는 운동성은 없고 다 알죠? 이때부터 광합성도 하고 식물 특징 세포벽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광합성한다. 동물은요 광합성하지 않고 세포벽이 없는 애들을 이제 동물계로 분류를 한다. 기억해 주시고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원핵 생물은 단세포면서도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균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 세포벽은 있다.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도 하고 세포벽이 있다. 동물은요 광합성도 하지 않고 세포벽이 없다. 제가 지금 광합성과 세포벽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시험도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잘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네, 5개에 속하는 생물은 예 해가지고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대장균 같은 세균들이 이제 원핵 생물계로 나눠져 있고요. 생긴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세포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핵은 없고 그냥 유전 물질들이 그냥 풀어져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생 생물은 이제 보시면요,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동물인데요. 원핵하고 원생물 비교해 보시면요, 원생 같은 경우는요, 어쨌건 무슨 기관들이 조금 보이잖아. 이렇게 막도 쳐 있고, 그죠? 그래서 동그랗게 뭔가가 핵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떤 기관들이 보여요. 그런데 원핵 생물은 그런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균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버섯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버섯은 오른쪽에 버섯의 균사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요. 4번. 버섯은 몸은
버섯의 몸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어 있는데요. 세포벽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균사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실처럼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나 달팽이 같은 식물과 동물은 잘 알고 있죠. 자, 다시 이제 밑에 있는 5개의 특징 정리를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만 동그라미 칠 건데요. 원의 생물은 핵막이 없다에다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죠? 나머지는 다 핵막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포벽은 있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핵막은 있는데 뭐 별 특징 없죠. 세포 수를 보시면 단세포이기도 하고 다세포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균계 보시면요, 핵막도 있고 세포벽은 있어요. 그런데 광합성 안 해요. 자, 식물계 광합성 한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동물계 세포벽 없다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생물은요, 뭐밖에 없다? 식물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는 애들은 원의 균계, 식물계 이런 애들이고요. 동물계는 없다. 원생은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뭘까요? 둘 다기 때문에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하니까 중간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뭐 특정 지을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사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자, 오른쪽에 우리 9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강 같은 경우는 운동성이 있다. 운동성이 있으면 뭐 동물이겠죠? 대부분 몸의 기관이 발달하였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동물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균계가 되겠죠?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다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식물계가 되겠죠? 뿌리줄기과 같은 기관이 발달했다. 라, 세포에 핵이 없다. 핵이 없으니까 원핵 생물계가 되겠죠? 세포벽은 있다. 마, 세포에 핵이 있는데 균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야. 그러면 원생 생물. 이도 저도 아닌 애가 원생 생물이다. 10번, 나비, 불가사리, 해파리는 동물이 되겠죠? 아메바, 미역, 집신벌레 얘네는 원생 생물이고요. 균자로 끝나는 애들 있죠? 세균들은 이제 원핵 생물이 되겠죠?
소나무, 해바라기, 우산이 끼는 식물이고요. 뿌리 곰팡이,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애들은 균계가 되겠죠. 자,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단세포다 그랬는데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X.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네, 맞아요. O. 식물계와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다세포다. 이거는 O 맞죠? 그리고 기관도 있고. 균계,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광합성은 식물계만 한다. 그죠? X. A에 해당하는 건요. 핵의 유무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자, 넘겨주시고요. 40페이지 방금 했던 이제 5개 분류를 다시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세포에 핵막으로 구분된 게 있는가 돼 있는데요. 핵막으로 구분돼 있다 돼 있는 건요. 없는 거는 핵이 없는 건 원핵생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원생, 균계, 식물, 동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돼 있는데 균사로 되어 있는 건 균계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기관이 발달해 있는가 돼 있는데요. 기관이 발달해 있는가 아니요. 원생생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에서 광합성을 하는가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은 아니요가 되겠죠. 네, 소나무부터 쭉 한번 볼게요. 소나무는 식물이죠. 핵막 있고요. 세포벽 있겠죠. 식물이니까 다세포고 광합성을 한다. 기관도 발달해 있죠. 개미 같은 경우는 동물이고요. 핵막은 있고 세포벽은 없죠. 세포는 다세포고요. 광합성은 안 하겠죠. 기관도 발달해 있겠죠. 장미는 식물이니까 넘어가고 염주만 이런 애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되겠고요. 조류가 아니라 원핵생물계가 되겠고 남세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염주말이 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핵막은 없어요. 네. 원핵생물이니까 세포벽은 또 있네. 세포수는 단세포고요. 광합성을 한다. 미역은 이제 긴 미역 다시마 원생생물인데 광합성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핵막은 있고요. 세포벽도 있고요. 세포수는 다세포고요. 광합성을 한다. 바닷속에 살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원생생물이니까. 자, 표고버섯은 균계가 되겠고요. 핵막은 있고요. 세포벽은 있고요. 세포수는 다세포고요. 광합성은 안 해요. 균사로 되어 있고 운동성은 없다. 참새 동물이니까 넘어가고요. 집신벌레 원생생물에 있는 단세포 동물이 되겠고요. 단세포 생물이 되겠고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은 없어요. 세포수는 단세포고요. 광합성은 안 하고요. 하천이나 연못 등에 생활한다. 네. 정리 밑에 볼게요. 생물은 핵막으로 구분된 핵의 유무나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등에 따라서 원핵생물, 원생생물,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기억은 균계가 되겠고요. 2번 세포에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없는 생물은 핵이 없다. 원핵생물계라고 했죠. 원시적인 핵, 원핵생물계. 네, 옆에 있는 연습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42페이지 우리 생물 다양성의 큰 기준에 대한 조금 심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생태계 다양성 보시면요, 환경적인 거죠. 환경의 다양함이라고 했잖아요. 숲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습지라든지 갯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특히 습지나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습지는 물과 육지가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물과 육지가 같이 만나는 곳이고요. 갯벌도 마찬가지죠. 바다와 그 다음에 뻘이 만나는 곳이고 땅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생물적인 다양성이 높다고 해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데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요, 한 생태계에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데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크다. 줄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종류의 식물로 이루어진 밥보다는 논이나 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구마라든지 쌀이라든지 벼라든지 보리 한 종류의 식물들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밥 같은 경우는 논이라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곳은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다양한 이건 유전적 다양성 말하는 거고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고요. 이런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종류 생물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서 살아나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위험이 낮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서 살아나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위험이 낮다. 아일랜드에서는 럼퍼라는 종류의 감자만 재배하는데 감자 역병이 발생하여 럼퍼 감자가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가 예전에 19세기 초반이면 18세기 말이었는지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감자 재배를 했는데 감자가 여기서는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한 종류로 재배하다 보니까 감자에 대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감자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같은 경우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종류를 키웠죠.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뭐 노란색 바나나를 키우게 되는데 그 바나나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바나나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고 사람들이 뭐 도태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먹고 있는 그 노랗고 하얀 그 맛있는 바나나는 이제 여러분 세대가 끝나면 아마 전염병으로 다 없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유전적인 다양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멸종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가와 나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두 지역의 생물 다양성 비교 요 그림 많이 나오는데요. 가와 나가 식물 종류가 식물 수가 둘레, 여섯, 여덟, 열 모두 10개로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생물 종류가 나무 종류가 5종류고요. 오른쪽에는 식물이 4종류예요. 그러니까 가는 5종류가 고르게 분포해 있는 거고요. 나는 4종류지만 한 종류 그 세모난 나무 있죠. 트리처럼 생긴 거. 이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는 지역에 세모 나무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나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종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생물의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1번부터 21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고요. 서술형이랑 실력 탄탄은 이제 숙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숙제는 우리 지난주처럼 제일 뒤에 있는 중단원 기출 문제 있죠? 여기 중단원 기출 문제 여기 있는 18페이지, 20페이지 오늘 해당되는 부분을 풀어 놓으세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같이 풀 거니까 18에서 20페이지 제일 뒤쪽에 있는 거 있죠? 제일 뒤에 있는 중단원 기출 문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풀어 놓으시면 돼요. 오늘은 끝나고 이제 시험을 볼 건데요. 시험 보시고 여기 책상 위에다가 놓고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같이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세요.
시각상은 이제 같이 볼게요. 이제 남은 거는 한번 같이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네. 2번 변이가 많이 나타날수록 생물 다양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번이 틀렸네. 3번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겠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이게 변이가 되겠죠.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생물 종류의 다양함,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종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함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1번은 2번 되겠고요. 2번에 생태계의 다양함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데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의 다양함과 생물 종류의 다양함은 서로 관계가 많죠. 그러니까 이해는 틀렸고요. 숲, 바다, 사막 등 이제 여러 종류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겠죠. 기억하고 디귿 4번 되겠네요. 자, 3번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환경에 적응하는 해서 변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1번 맞고요. 2번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없다 돼 있는데요. 네, 2번이 답이네요.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많죠. 그래서 한 번은 2번 넘어가고요. 4번 변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변이라는 것은 한 종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그랬죠. 개와 고양이 1번 아니고요. 단풍나무 2번 맞네요. 얼룩말 맞네. 2번 3번이네요. 4번은 2번 3번 5번은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환경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였죠. 사막여우의 큰 귀는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말단부가 길어지고 커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에 열을 발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기에 유리하다. 기억 맞고요. 북극여우는 몸집이 작다. 열의 손실을 줄이기에 유리하다고 그랬는데요. 북극여우는요 몸집이 되게 커지죠. 그치? 그래서 잘 알겠지만 북극곰 같은 경우는 다른 곰에 비해서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 지방질이 두꺼워지고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운 지역에 살면요 몸집은 커지고 털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몸에 말단부가 작아집니다. 말단부, 코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게 작고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요 몸이 가늘어지고요. 열 발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빼빼 말라져. 사람도 치면요 극지방이나 조금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크잖아요. 체격도 크고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마르고 하잖아요. 그치? 더운 지역일수록 좀 몸이 가날퍼져요. 그리고 말단부는 되게 커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여우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커졌다. 정확하죠. 기억 디귿 4번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되겠죠. 덥느냐 추우느냐에 따른 겁니다. 6번에 2번이고요. 자, 7번. 생물 다양해지는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낸 거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답만 받을게요. 6번에 2번 되겠고요. 가나라다. 자, 넘어갈게요. 8번.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이제 핀치새의 부리 먹이 때문에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인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길어지고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크고 단단해지고 곤충이 많은 지역에서는 뼈가 이제 작고 가냘프다 그랬죠. 기억, 다양한 변이를 지닌 핀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기억 맞네요. 핀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것은 이제 환경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먹이의 종류가 되겠죠. 기억 니은이 맞네요. 답은 3번이고요. 디귿,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화하면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요거는 지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요 내용은 아니죠.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8번에 3번 되겠죠.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 맞고요.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이제 친척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같은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종이나 속, 과 이렇게 작은 단위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친척 관계가 되겠고요.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먼 조상이 되겠죠. 디귿, 생물을 분류하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기억 디귿 3번이네요. 9번에 미안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9번에 5번 되겠네요. 10번 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짝짓기를 했을 때 번식할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쨌건 1번은 맞고요. 2번 여러 종이 모여서 하나의 속을 이룬다.
그쵸? 3번.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하면 같은 종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생김새나 서식지가 아니라 짝짓기를 했을 때 기준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3번이고요. 4번. 같은 종에 해당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과다. 과가 더 큰 거니까 같은 종은 같은 과에 속하겠죠. 두 생물 사이에서 번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태어나면 두 생물은 서로 다른 종이다. 정확하죠? 10번은 3번이고요. 11번 고양이 분류 단계 종속 과목 관계 쓰시면 되는데 고양이 종, 고양이 속, 고양이 과, 그 다음에 식육, 목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종속, 과목, 관계. 12번 생물의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답은 3번이에요. 같은 과인 생물은 모두 같은 속에 속한다. 속이 더 작은 거니까 같은 속이 같은 과에 들어가겠죠. 12번은 3번이고요. 13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은데 호랑이와 삭은 같은 속에 속한다 하는데요. 호랑이와 삭은 호랑이는 표범속이고 삭은 고양이 속이니까 뭐 다르네요. 사람과 호랑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물계가 있고요. 척삭동물, 포유강인데요. 척삭동물이라는 건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말하는 거고요. 포유강이라는 거는 포유동물 알죠? 포유동물이 뭐니? 젖먹이라는 동물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운동성이 있다든지 뭐 등등등 동물로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식육목에는 사람과 고양이과 등이 속해 있다 되어 있는데요. 뭐 식용목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장목이고 삭은 식용목인데 아니죠. 어쨌건 고양이과는 들어있지만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되겠고요.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깝다. 식용목을 갖고 고양이과가 같으니까 그죠? 속만 이제 속에서 분류된 거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서 분류가 된 거니까 좀 친척 관계가 멀겠죠. 14번은 이제 답만 부를게요. 답은 5번 되겠고요. 원생 생물은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인데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다고 했죠. 14번에 5번. 15번은요. 동물계와 식물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되는데 광합성 여부가 되겠네요. 15번에 5번 되겠고요. 광합성 여부 아니면 세포벽에 있느냐가 되겠죠. 16번 원생 생물에 속하는 생물 되는데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김미역, 다시마, 그 다음에 뭐 집신벌레, 유굴레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했죠. 김미역, 다시마 16번에 1번 되겠고요. 17번은 답은 4번이고요. D는 뭐냐? 광합성을 하느냐 했는데 D는 식물이네요. 근데 표고버섯은 균계니까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7번에 4번 되겠고요. 18번은 가와 나 동물로 분류한 결과다 되겠고요. 가는 미역, 새끼, 소나무 식물이고요. 나는 고양이, 곰팡이네. 그러면은 고양이는 동물이고 곰팡이는 균계잖아요. 그럼 가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광합성이 되겠죠. 18번에 2번. 19번은 가는 염주말, 대장균, 폐량균 되는 원핵이고요. 나는 이제 원핵이 아닌 애들이죠. 그러니까 원핵 가는 이제 핵이 없는 거고 나는 핵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다는 식물, 나는 그다음에 곰팡이, 버섯이니까 균계가 되겠죠.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핵의 유무이다. 정확하죠? 그다음에 다는 식물이니까 광합성을 하고요. 나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맞죠? 세포벽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다와 라를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다도 세포벽이 있고 라 우리 균계도 세포벽이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19번에 4번. 네, 20번, 21번 답만 볼게요. 20번 4번이고요. 21번은 4번이에요. 혹시 뭐 다 못 본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없으시면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있나요 혹시? 네, 없으시면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25문제고요. 이름 쓰시고